지금 화면을 보면 제목이 액세스 제어 방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설명하려는 1.5.4의 맥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직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액세스 제어가 어떤 뜻이냐면 장치와 장치가 이제 서로 통신을 하려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무선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한 1.5.4는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4GHz 대역은 예를 들어 11번부터 26번 채널 번호를 가지고 사용한다.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넓은 길을 이제 나눈 이제 차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 장치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통신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충돌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가 내가 보낸 거랑 또 다른 장치가 보낸 거랑이 마구 섞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흔히 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라고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 있어요. 마스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 슬레이브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통신을 하냐면 마스터가 각 장치에게 현재 이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통신을 허가해주면 그때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폴링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폴링이라고 표현하는데 폴링이라는 건 하나씩 호출하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가 지금 그림처럼 4개가 있다. 예를 들어 장치가 4개, 정확히 얘기하면 마스터 포함하면 총 5개의 장치가 지금 있는 상태죠. 그러면 마스터 빼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1번 통신할 거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통신하고 아니면 거꾸로 마스터가 그 장치 2번 장치에게 보낼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마스터가 2번 장치에게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2번 장치가 보낼 게 있으면 그 타이밍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약속된 형태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이 지금 아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명이 일어나 있죠. 소위 말하는 진행자, 마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누구누구 씨 발언할 거 있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진행자가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토론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하는 방식을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 또는 폴링이라고 하고 직비는 이 방식은 아닙니다. 방식은 아니고 블루투스가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물론 블루투스가 이 방식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방식도 추가적으로 있지만 기본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 방식을 유사하게 채택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토콜은 무선랜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무선랜은 이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선랜의 기본은 이 방법은 아니고 선택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볼 직비는 이 방식은 아닙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있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의 장점은 관리하기가 쉽다. 아래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는데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만약에 1, 2, 3, 4 장치 중에 3번 장치만 지금 나는 통신에 관심이 있고 1번, 2번, 4번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 페이지 2번째 종류의 액세스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방금 앞에서 살펴본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제 전체를 제어하는 형태였다면 이 2번째 방식은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한 명이 일어나 있지가 않죠. 모두 다 앉아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니까 충돌났다라고 해서 뭔가 표시가 돼 있어요. 충돌 표시가. 이 경우는
딱히 진행자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생각났을 때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죠. 요즘은 패널처럼 주르륵 앉아서 특정 한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서로 나서서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요즘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충돌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장치 4개가 현재 있는데 이 4개의 장치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1번 장치와 2번 장치가 뭔가 보낼 게 있나 봐요. 데이터를 보낼 게. 그랬는데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번과 2번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낸 거죠. 그럴 때를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얼핏 얘기했듯이 우리가 충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방식은 마치 우리가 대화할 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패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내거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그 포인트를 찾아서 빈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대화를 하죠. 막 누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서 얘기하지는 않죠. 얘기를 하다가 살짝 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전송로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지금 비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만약에 비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송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클리어 채널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지금 해당 채널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줍니다. 아이들이다, 비지다. 자, 아이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다는 뜻이고, 비지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통신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CSMA라고 하는데, CSMA는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라고 하는 걸로 캐리어를 센싱한 후에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CCA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채널이 비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써있네요. 전송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송로가 비어 있으면 그때 송신을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CSMA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법은 앞의 방법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통신 대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지금 통신할 때 관심이 없는 그런 장치인데 그 장치에게도 계속 기회를 줘서 돌아가면서 대화를 시키니까 그 시간만큼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장치는 언제든지 원할 때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대신 단점 또는 또 다른 제한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 진행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스터가 각 장치에게 번갈아 가면서 기회를 주게 될 텐데, 이 두 번째 방식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토론하듯이 하는 거, 그걸 봤을 때 만약에 진행자 없이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명만 유독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장치들을 통신을 못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보낼 게 있어요. 어떤 장치, 예를 들면 3번 장치가 지금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는 상태인데 1번이나 2번이나 4번 장치가 굉장히 재빠르게 계속해서 그 빈 시간을 차고 들어간다. 그럼 3번 장치는 계속해서 통신을 못하고 밀리는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통신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급하게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급하게 보내야 될 데이터가 있지만 경쟁을 하다 보면 빨리 보낼 수도 있는데 운이 나쁘면 늦게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이고요. 그러나 데이터가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은 그런 환경이라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CSMA는 다시 두 개로 우리가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CSMA 뒤에 CA가 붙어 있는 게 있고 CD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CD는 무선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요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는 건 CSMA 그 중에서도 CSMA, CA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직비 IEEE 802.15.4 프로토콜은 바로 이 CSMA C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항상 센싱을 통해서 비어있는지 채널이 비어있는지 판단을 하고 아이들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통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 미리 얘기하면 CA는 그렇게 해서 비었다는 건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1번과 2번 장치가 모두 다 지금 데이터를 보낼 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 3번이 지금 열심히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번이 통신이 끝났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그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겠죠. 거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대화할 때도 대화를 열심히 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한 명이 대화를 하는 걸 끝나는 걸 기다림과 동시에 두 명이 아마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또 중돌이 발생하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죠. 1번과 2번 장치가 모두 다 채널 비었다 라고 하는 걸 동시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보내면 문제가 되니까 CA는 그것을 피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콜리전 어보이던스. 그래서 CA이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상세하게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중에 두 번째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알고 뒤쪽 얘기를 쭉 해볼게요. 앞에는 이제 배경 설명을 했고 802.15.4 맥은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능으로 제공하냐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이런 것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 CSMAC 얘기는 우리 방금 앞에서 얘기했네요. CSMAC를 기반으로 하는 채널 액세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통신 링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보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받았는지를 응답으로 처리하는 에크 방식.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탑 그리고 웨이트 표현은 다른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스탑 앤 웨이트라든지 그리고 고백앤 뭐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방법 제일 심플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보내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크가 도착하면 그 다음 거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그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그 네트워크에 붙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이 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기 네 번째 있는 얘기는 조금 상세하게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뒤쪽에서 슈퍼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도 쓰고 있고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 좀 독특한 방법을 통해 통신을 원활하게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콘 기반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앞장에서 제가 슈퍼프레임이란 단어를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비콘이라는 걸 먼저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장치가 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치가 통신을 위해 채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타이밍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이제 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 아니면 들고 다니는 장치 뭐 이런 장치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개념이 당장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AP 또는 유무선 공유기를 활용해서 뭐를 하죠? 와이파이에 붙는다라고 하는 걸 하죠. 각 장치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와이파이 찾는 동작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붙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 AP에서 뭐를 하냐면 이 비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프레임을 주기적으로 보내요. 아니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보내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와이파이 얘기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폰의 화면에 와이파이 찾기 했을 때 와이파이 목록이 주르륵 나타나게 되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비콘 프레임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 이 직비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1.5.4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바로 이 비콘은 장치 종류 중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었던 게 기억이 얼핏 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직비 코디네이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비 라우터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직비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말단 장치 끝에 있는 장치, 이제 뭐 센서 달려 있는 뭐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이쪽이에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계층은 맥이라는 계층입니다. 맥 계층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계층이에요? 장치와 장치 이렇게 거쳐서 가는 요거는 아니고 장치와 장치 사이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와 라우터 또는 코디네이터 사이의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고 배경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 바로 라우터 또는 코디네이터가 뭐를 하냐면 주기적으로 비콘을 보내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콘을 사방에 뿌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각 장치들이 이 비콘을 받은 후에 여기 뭐 타이밍 이벤트 어쩌고 써 있는데 시간을 맞춘다, 뭐 동기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데이터를 보내는 순간 그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엔드 장치들이 타임만 그냥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비콘이라고 하는데, 직비는 이 비콘을 활용하는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와 비콘을 활용하지 않는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비콘 이네이블드 네트워크는 비콘을 기반으로 해서 무조건 비콘에 맞춰서 시간을 모두 다 맞춰서 하는 통신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비콘이 뭐고, 비콘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있다 정도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각각의 장치들, 이런 장치들은 라우터를 경유해서 아마 이렇게 통신하게 될 텐데, 경유하는 건 우리가 물론 네트워크에서 얘기할 거지만 엔드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시간에 맞춰서 보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맞추어서 뭔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무선 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IoT용 프로토콜들은, 특히 통신들은 뭐를 계속 신경 쓰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첫 번째로 있었던 게 전력을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장치는 만약에 데이터를 보낼 게 있다면 깨어나서 통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슬립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보낼 게 있으면 깨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슬립에 들어갔다가 보낼 게 있으면 깨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내는 타임이 맞지 않으면 서로 통신이 아예 안 되겠죠. 그럴 때 이 시간을 뭔가 맞춰야 되는 게 필요한가 봐요. 각 장치는 약속된 주기로 깨어나서 주변의 비콘을 수신합니다. 장치는 깨어나서 라우터나 코디네이터가 보내는 비콘을 찾은 다음에 비콘을 하나 받은 후 통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장에 슈퍼 프레임이라는 표현이 약간 되어 있는데, 그림을 바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이 슈퍼 프레임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슈퍼 프레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프레임은 이 형태의 패킷이 있다는 건 아니고 시간을 이렇게 관리해서 통신한다. 비콘 보내고 비콘을 받은 후에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그림에서 지금 잘 보시면 아래에 화살표가 있는데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시간. 아까 뭐라고 했죠? 라우터나 코디네이터가 주기적으로 비콘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비콘을 예를 들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요 주기로 보내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비콘과 비콘 사이에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몇 개로 나누냐면 타임슬롯 16이라고 위에 써 있는데요. 16개로 나눕니다. 16개 동일한 시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겨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 비콘과 비콘이 16초를 주기로 만약에 비콘을 한 번씩 보냈다 그러면 하나는 1초짜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초의 시간으로 나눈다. 뭐 예를 들어 3ms다 그럼 16으로 나누면 뭐 적당히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게 되고, 그 나눠진 시간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금 뒤쪽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조금 할게요.
미리 좀 앞서서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데이터를 보낼 게 생겼어요. 어떤 장치가 데이터를 보낼 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맞춰서 모든 통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각 슬롯의 시작점에 비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항상 중간에 비었다고 해서 바로 통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슬롯의 시작점하고 맞춰서 이 시간에 비어 있으면 이때 통신을 하도록 하는 뭐 대략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상세한 이 내용은 뒤에 나올 거예요. 비콘이 있고 그 비콘과 비콘 사이의 시간을 어떤 걸로 나눈다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16개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이 중에 총 16개 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비콘 포함해서예요. 비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로 얘기하자면 15개가 맞겠네요. 이걸 포함해서고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비콘이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림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보이냐면 컨텐션 액세스 피리어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각 장치들은 기본적으로는 CSMA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해서 CSMA, CA라고 얘기했는데 보낼 게 있는 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었는지를 어느 포인트에서 찾고 이것까지는 잘은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 구간 동안은 뭐를 하냐면 경쟁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경쟁한다는 게 서로 비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비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보낸다. 이걸 우리가 경쟁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CSMC 방법의 단점이 뭐였었냐면 보낼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어서 통신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된다 그랬냐면 지연이 예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1.5.4에서는 방법을 하나 더 줬는데 컨텐션 프리 피리어드라고 해서 슬롯 중에 일부를 내가 전용으로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Guaranteed Time Slo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나 저 시간 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터 엔드 디바이스라고만 표현할 거예요. 아까 라우터 또는 코디네이터라고 했는데 그냥 통칭 코디네이터라고 부를게요. 코디네이터에게 엔드 디바이스가 나 저기 있는 거 저 3개 슬롯 3개 내가 전용으로 쓰고 싶어요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혹시 할당 받았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덩어리가 보이죠. 이걸로 봤을 때는 4개의 장치가 아마 이 시간을 내가 전용으로 쓰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길이는 조금씩 다르네요. 두 번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긴 시간을 할당받은 게 보이고 네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받았지만 어쨌든 이건 보장받은 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이 시간 동안은 그 장치만 통신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장치는 통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장받았다, 보장받은 시간이다 라고 해서 GTS라고 얘기하고 결론은 이 파트에는 어떻게 돼요? 경쟁이 없게 되겠네요. 경쟁 없이 장치들이 자기가 할당받은 바꿔 얘기하면 이 시간 할당받지 못한 장치는 경쟁을 아예 통신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콘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그 통신에서는 슈퍼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시간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나누냐면 그림처럼 비콘과 비콘, 비콘 한 개를 포함한 시간이죠. 그거를 총 16개로 슬롯으로 나누고 각각의 슬롯에서 그 슬롯의 시작점에 비어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통신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경쟁 방식이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지금 경쟁을 위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혹시 보장받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이 주기로 무조건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런 장치가 만약에 있다면 코디네이터에게 미리 시간을 할당받아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GTS라고 할 거고 그 GTS들이 모여있는 구간을 우리는 컨텐션 프리 피리어드라고 표현할 거예요. 지금 모여있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기간은 당연히 이렇게 모여있고요. 중간중간에 끼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다가 쭉 몰게 돼요. 항상 무조건 슈퍼 프레임의 끝부분에 몰려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자면 스펙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뒤쪽에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수가 이렇게 되고 덩어리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덩어리가 최대 7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시간도 경쟁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토론을 하거나 그러는 상황인데 그 토론 시간 중에 서로 할 얘기가 있을 때 경쟁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살짝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만 길게 주면 여기 경쟁적으로 토의할 시간이 줄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장치만 여기서는 지금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나머지 장치도 통신할 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적절하게 시간을 아마 줘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콘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방금 설명한 슈퍼프레임 구조에 대한 내용 동일한 내용인데 그림을 살짝 바꿔서 약간 보충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그 표준 15.4 표준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림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나 두 군데가 지금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데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비콘이. 근데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딱 쏠려 있죠. 그게 하나 다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원래 원했던 답은 요거였어요. 이넥티브 부분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항상 그 기저에 뭐를 깔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센서 네트워크는 굉장히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저전력에 목을 매고 모든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센서 달린 장치에 배터리를 주로 사용할 테니까 전력을 거의 쓰지 않고 통신할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센서 달린 장치들이 이제 비콘과 비콘 사이의 시간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의 설명이에요. 그럼 이거를 16개로 나누고 조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밑에 있는 숫자를 잠깐 볼게요. 표준에 나와 있는 어떤 수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 놓은 내용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15.36 밀리초예요. 밀리세컨드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슬롯 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본 슬롯 폭이 뭐냐면 요거 슬롯 하나에 제일 작았을 때 슬롯 폭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비콘을 보내는 주기를 훨씬 더 크게 했다. 조금 과장해서 예를 들어 1초 단위로 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16분의 1초 단위의 슬롯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큰 슬롯이 필요도 없고요. 또 뭐에 계속 신경 쓴다고요? 저전력을 엄청 신경 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제가. 전력을 어떻게 하면 전략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그러면 코디네이터와 엔드 디바이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좋다 이거예요. 엔드 디바이스 센서가 달린 장치는 저전력을 하기 위해서 자다가 자기가 깨나서 필요할 때만 잠깐 통신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는 어떡하죠?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나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전력 소모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물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치들조차도 만약에 배터리를 쓰려면 전력을 저전력화하는 게 좋겠죠? 이 장치들도. 그리고 센서들이 뭐 엄청나게 자주 데이터를 주고받는 센서들의 집단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데이터를 준다 그러면 이 시간 내내 코디네이터가 깨어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드 디바이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예를 들어 좀 과장해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만 통신하면 뭐 충분한 그런 세트다 그러면
과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1시간은 제가 과장된 표현. 비콘과 비콘 주기를 예를 들어 1시간으로 하고 그중에 처음 한 10분만 통신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 비콘과 비콘 사이 요 비콘을 포함한 요 주기를 액티브와 인액티브로 다시 나눕니다. 인액티브로 다시 나누고 그 중에 액티브인 구간을 아까 우리가 봤던 16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전체가 액티브인 그림이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전체를 액티브와 인액티브로 나누고 그러면 이 인액티브 구간은 모두 다 슬립인 상태. 코디네이터도 슬립이고 엔드 디바이스도 슬립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통신 전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으로 살짝 바뀐 거고요. 이 슬롯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1ms 정도 길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비콘이라고 하는 아이가 비콘 프레임이라고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그 길이가 이 1ms를 차지할 만큼 길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림에는 이렇게 짧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앞에서 설명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거기를 다 가득 채워서 비콘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슈퍼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콘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2.4의 비콘 이네이블드 네트워크에서는 주기적으로 무조건 비콘을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 비콘과 비콘 사이의 시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활용하는데 전체를 다 활용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액티브와 인액티브로 다시 나누어서 인액티브 구간에는 모든 장치가 다 슬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디네이터 포함해서요. 액티브 구간의 시간은 16개로 나누는데 이 16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표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관리하기 편하려고. 16은 2에 몇 승? 그렇죠. 4승이에요. 2에 4승. 그 얘기는 이 슬롯 번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 4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표준에서는 프로토콜 같은 거 우리가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에 굉장히 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비트 수를 줄일까? 이 얘기는 이 비트를 줄이면 패킷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뜻하고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통신에 따라서는 슬롯 길이는 똑같이 하고 이 슬롯의 개수는 유동적으로 짧게 했다가 많이 했다가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슬롯의 번호를 저 14번이요 라고 했을 때 또는 200번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번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슬롯 번호 지칭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가 늘어나겠네요. 빅비는 그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16개로 나눠서요. 시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16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